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지방 소멸 문제 어제 오늘 불거진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시골에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기 울음소리, 아이들 노는 소리 정말 듣기 어렵고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께서 농사짓는 모습 흔히 볼 수 있고, 또 읍과 면단위 이런 데 가도 적막한 곳이 태반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긴 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아직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도시계획 전문가이시자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경고의 목소리를 내오고 계신 전문가 모시고 이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중앙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과의 마강래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지방에 많이 다니시죠? 답사를 많이 하죠. 답사. 네. 어떤 차원에서 답사를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도심 상황 어떤지 파악하는 거. 네. 그다음에 원도심에 어려워진 결정적인 계기, 그 신도심. 네. 그러니까 외곽에다가 공동주택 짓는 거. 네.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원도심의 쇠락을 모니터링하는 목적으로 요즘은 좀 많이 가죠. 네. 최근에 다녀오신 원도심은 어디였어요? 문경 다시 한번 다녀왔습니다. 문경요. 예. 네. 그 문경은 제가 이렇게 지나친 적은 있는데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문경 안에 원도심이 있고 그러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변에 신도심이 또 있나요? 그게 어떻습니까? 중소도시는 거의 10중8구 다 비슷한 구조입니다. 네. 원도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도시가 발전했을 때는 그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시장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네. 그렇죠? 거기서 정보도 교환하고 또 사람들이 또 어떤 여가 활동도 하고 이제 그러는 네. 공간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러는 공간에 교통통신이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주거지가 형성이 맞아요. 네. 되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답사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예전의 흔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재래시장 제일 먼저 가요. 네. 그 다음에 워킹 디스턴스, 이제 네.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서 이제 주거지가 어떤 식으로 예전에 분포되어 있었는지. 네. 그다음에 이제 중소도시 10중8구 다 비슷하다는 게 외곽에다가 공동주택을 엄청 많이 지었어요. 네. 네. 근데 예전에는 그 도시가 성장했을 때는 이게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성장할 때는 외곽 개발을 하는 거는 오케이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성장 관리도 하고 이러는데, 인구가 정체돼 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곽에 공동주택을 다 지어놓으면 많이 지면은 원도심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원도심 거예요. 텅텅 비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도심이 비고 공실 많이 생기고 노후화되고 막 네. 이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네. 또 거기 더욱 고령화되고. 그래서 원도심을 살리겠다라고 노력을 하면은 그 네. 인구는 신도심에서 데리고 와야 돼요. 네. 외부에서 인구 유입이 되지 않는다라는, 네. 이게 지금 지방 중소도시에서 10중8구 다 발생하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경 가보셔도 그런 걸 느끼셨고요. 어느 지역을 가도 다 똑같습니다. 그 네. 지방 소멸이 그럼 어느 정도 지금 심각한 거예요? 데이터나 이런 걸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모두에서도 우리 고용정보원 자료를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계산 방법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곳은 반 정도가 우리나라 기초지자체 중에서 위험하다, 어떤 곳은 3분의 2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중요한 거는 네. 속도라고 봐요. 속도. 예, 너무 빨리 악화되고 있어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2021년 KBS 시사기획 창에 제가 한번 출연해가지고 3년 전이네요. 네, 한 3년 정도 네. 전입니다.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중간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도시의 유출이 과거보다 현격하게 드러나고 있다. 네. 앞으로 머지않아서 지방에 있는 대도시, 그러니까 광역시 네. 또 어려워질 거다. 이거 시간 문제다. 네. 그랬더니 그거 녹화하시는 분이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나 봐요. 네. 과연 그럴까요? 네. 라고 끝나고 나서도 지금 바로 3년 전의 일이었어요. 네, 지금 네. 어떻습니까? 부산 인구 유출, 그다음에 대구 인구 유출, 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서요? 청년 인구를 거기 이제 우리 지방 광역시에 살고 있는 청년 인구를 100으로 봤을 때 네. 매해 네. 1.5명씩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건 네. 순인구 유출입니다. 네. 1.5명씩 빠져나가는 게 한 25년 이 되면 정도 되면은 인구는 그냥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청년 인구가. 여기에는 사회적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자연적 인구 감소까지도. 그러니까 출생률의 하락으로. 네. 그러니까 청년 인구가 반토막이 나면은 도시가 활기가 있기가 힘들죠.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2015년 싶습니다. 이후에 지금까지 울산 인구의 70%가 그러니까 울산을 떠난 인구의 70%가 청년이라고 하던가요? 7, 80% 정도 네,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회적 인구 이동은 거의 다 청년 인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참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일단 도심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 그렇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청년 인구는 아직 이제 여생이 되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게 좋아서 이동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청년들도 있겠지만 가야 그리고 고생을 해야 네. 그러니까 보상을 받는 구조. 네. 또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근데 만약 남아있게 되면은 훨씬 더 불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네. 뭐 개인적으로 비용 편입 분석을 해서 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네. 근데 지방 소멸 이게 사실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라 이제 예견됐던 일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가 지금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떻습니까? 지금 그 고령화, 인구 감소와 맞닿아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가장 그 지방이 먼저 소멸을 받는, 그러니까 지방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거는요. 그러니까 이래요. 우리 표면적으로 보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났다. 네. 그럼 일자리가 왜 수도권에만 생기는지에 대한 저희가 이해가 있어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그럼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가야 또 근본적인 대안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산업 구조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네. 이건 뭐 누구의 탓도 아니가 자본주의가 계속 진화하는 단계에 있어서 한 네. 2000년 지나서 한 2005년, 2010년대부터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네. 자본주의가. 네. 그러니까 그 지식 기반 산업이라든가 네. 뭐 R&D 중요해지고요. 지적재산권 중요해지고 디자인 중요해지고 이렇게 사람들의 아이디어로 승부하고 네. 그 아이디어가 부가가치를 내는 네. 어떤 이제 그런 기업들이 부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를 정말로 절실하게 원하는 기업들은 청년들이 많은데 붙어야 돼요. 네. 그래야 인력의 수급이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도시로 붙으려고 그러는 거죠. 일자리가 대도시에 생기다 보니까 청년들도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게 우리나라에서 2010년부터 10년대 초반부터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폰 들어온 거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시스템 들어온 거 다 거의 뭐 2010년부터 그러네요. 숙성이 됐고 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산업을 굉장히 많이 바꾸고 있죠. 이런 과정 속에서 전통적 제조업으로 성장 동력을 마련했던 그런 도시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앞으로 저는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이 굉장히 이렇게 성숙 단계에서 이런 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네. 초입 단계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이제 산업 구조 변화. 성숙기로까지 가다 보면 이게 더 빠르게 그렇죠. 지금 진행될 수도 있다. 청년 인구 유출이 멈추지 않고 있고요. 네. 이 강도가 더 세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산업 구조가 변화가 되면서 이제 도심으로 몰리고 지역 소멸, 그러니까 지역의 인구가 감소되고 청년들이 빠져나오고 뭐 이제 이렇게 연계가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결국 또 이제 이렇게 많이 빠져나오다 보면 그 지역의 경제가 또 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더 그 지역을 떠나는 유인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맞습니다. 악순환의 이제 그 고리에 들어선 거잖아요. 네. 네. 악순환 고리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네. 인구입니다. 인구. 네. 네, 인구가 증가하는 곳에서는 네. 이제 공간도 변하는데 네.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불리해집니다. 첫 번째는 생활 인프라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거 참 문제더라고요. 네. 수영장 집어넣기 힘들고요. 네. 병원이 들어가기 힘든 구조가 네. 됩니다. 네. 들어가려면 공공이 재정 투입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업이 회피를 해요.
네, 그 기업이 네. 인재를 구해야 기업의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스스로도. 근데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는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네. 특히 최근에 신산업 관련되어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안 생기니까 자꾸 유출되는 어떤 그런 현상,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방 소멸 문제가 심각한가요? 좀 먼저 진행된 나라든가 아니면 지금 비슷한 길을 가고 그러니까 있는 나라 저희가 이제 뭐 어디하고 좀 개발도상국이라든가 비교할 수 이런 거랑 있을까요? 비교하지 않고요. 네. 그냥 선진국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선진 국가에서 이 정도의 그 국토 쏠림 현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역사랑도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고려 시대부터 굉장히 중앙집권적이었고 또 그랬기 때문에 이 중앙바라기에 관련된 이제 관습이 되게 많이 남아있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중앙정부가 되게 많이 노력을 했지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운동장이 기울어지니까 점점 이제 쏠림 서울 쏠림, 수도권 쏠림 현상이 일어났던 거죠. 지금은 이렇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도 산업 구조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네,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네. 대도시 쏠림 현상이 예전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OECD에서도 국토 불균형에 대한 어떤 그런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OECD에서도 이쪽에 답사를 나오더라고요. 한국에서 어떤 균형 발전 정책을 쓰고 있는지. 네. 최근에 그래서 거기 OECD 관계자들이 많이 다녀갔고요. 네. 그런 거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어떤 정책을 쓰는지가 전 세계에 이런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에 본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잘못하면 반면교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뭐 독일이나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인구 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갖고 지금 좀 대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민 정책을 많이 썼다면서요? 이민 정책도 많이 썼고요. 네.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 우리나라랑 참 비교하기 힘든 게 그 연방제적 특성이 굉장히 강한 네, 나라예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조그만 소도시, 인구 5만의 소도시에도 그 히든 챔피언이라 그래가지고 네. 굉장히 강한 강소기업들이 강소기업들이 많죠. 많아요. 네. 우리나라는 상대도 안 되게.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은 도쿄권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일본이 또 잃어버린 20년, 어떤 사람은 30년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호황이 있긴 하지만 네. 일본은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균형 발전 정책을 포기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력한 대도시권 정책을 썼고요. 그 과정에서 지방이 뭉치는 전략을 스스로 생존 전략을 많이 마련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이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좀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역부족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공공기관 이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해가지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그 계획 수립돼가지고 많은 기관들이 일단 옮겨간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거고 그런데도 왜 수도권 쏠림은 더 심화가 되는지.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교수님. 그 학술적으로 예. 타임 스페이스 컨버전스라는 게 있어요. 타임 스페이스. 그러니까 시간 거리가 네. 점점 축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통신의 발달로 빨라지는 네, 거죠. 네. 공간은 네. 우리가 인지하는 공간은 점점 압축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강릉 엄청 멀었잖아요. 네, 지금 가깝게 네. 아주 쉽게 가잖아요. 네. 이게 이 스페이스가 자꾸 컨트랙션, 그러니까 이렇게 압축되는 현상이 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압축 과정 속에서 수도권은 네. 그냥 보시면 원 시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하나의 도시예요. 네. 수도권이 그냥 여러 가지 기초지자체가 모여 있는 어떤 그런 군집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도시가 된 거예요. 근데 지역은 기초지자체 단위로 의사결정을 하고 네. 옆에 기초지자체랑 굉장히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면서 어떨 땐 싸우고 네. 어떨 땐 또 이렇게 그냥 등 돌리고 네. 이런 현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힘을 합치지 못하니까 하나는 진짜 거대 메가시티가 됐는데 네. 다른 지역은 그냥 그냥.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인프라 집어넣고 또 교통 계획도 하고 그다음에 소방계획, 환경계획 뭐 등등의 계획을 했던 거죠. 네. 여기서 운동장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현상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를 해야 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네. 대한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오늘 사실 이 주제는 몇 시간을 두고 얘기도 정말 부족한 그런 주제인데 그럼 결론적으로 교수님 지금까지 쭉 이제 지방 다니시고 연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이런 거죠.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까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산업 구조가 변화했어요. 그래서 일자리의 종류가 변화했어요. 네. 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대도시를 원해요. 네. 그래서 청년들이 대도시로 이동했습니다. 네. 그 청년 인구 유출 때문에 지방이 어려워졌어요. 네. 자,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러면 대안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 청년 일자리예요. 일자리.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가 네. 그 지역의 전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청년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생기는 공간적 조건이 있어요. 네. 그거를 혁신 공간이다라고 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혁신 공간의 조건은 딱 세 가지입니다. 3박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밀도가 빽빽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다양한 기능,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네. 세 번째는 서로 수다를 떨어야 됩니다. 그래야 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왔다 갔다 그렇죠. 하면서 네. 젊은이들은 내공을 키울 수 있고 그 내공을 가진 젊은이들을 기업이 뽑아서 부가가치를 그러면 극대화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각자 지자체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것보다 이게 좀 모이면 좋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교통으로 연계해야 되는 겁니다. 네. 메가시티는 메가시티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약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메가시티는요. 지금 있는 여러 거점들을 네. 교통으로 잘 연계해가지고 거점 강화를 해가지고 네. 거대 권역에 있는 거점들이 모인 군집이 하나의 도시처럼 작동하게끔 하는 그러니까 메가시티 하면 초광역 도시 지역으로 초광역 도시. 권의 내에 네. 협력 도시들의 협력 군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총선 전이지만 김포, 서울 무슨 메가시티 안도 서울은 나왔었고 메가시티예요. 이미 네. 메가시티니까 자 빼고 그럼 네. 부울경 같은 경우 한번 해보자 했던 거 그런 거는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죠. 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 1,000만에 가깝지 않습니까? 네. 수도권은 인구가 2,500만이 넘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인구 한 500만 정도만 넘으면요. 네. 이 도시의 경쟁력을 국제적 경쟁력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한 500만 수준입니다. 우리 대략적으로 보면 홍콩 750만이에요. 1인당 GDP 5만 불 정도입니다.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550만이에요. 1인당 GDP 8만 불입니다. 네. 우리 3만 3천 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역의 집적의 경제가 있었는데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집적의 경제를 잃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소득이 점점 내려가는 어떤 그런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간 거죠. 저희가 이런 메가시티를 통해서 집적 경제를 살리고 효율화시켜야 기본적으로 저희가 3만 불의 어떤 그런 트랩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 서울을 젖혀놓고 동남권, 뭐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세 개 도시에 집중 투입을 하게 되면 또 하나 이제 메가시티가 나오면서 네. 네. 저희 중앙정부에서도 네. 이제 큰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개 정도의 그런 초광역권, 네. 그다음에 3개 정도의 특별자치도. 네. 자, 이런 거에서 거점을 확인하고 서로 네. 연계해가지고 강력한 대도시권을 만드는 것. 이게 중앙정부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어떤 그런 공간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게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게 네.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참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교통망입니다. 교통망은 네. 공간의 뼈대예요. 네. 우리가 지금 GTX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고향에서 삼성 가는데 20분이 안 걸립니다. 네.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남양주에서 서울역 들어오는데도 15분 정도면 끊습니다. 네. 지방에는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교통의 결정점은 수도권에서는요. 교통의 결정점은 기업 활동을 하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창원에서 네. 아니면 진주에서 부산 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우 진짜 심호 엄청 하고 가야 됩니다. 진을 빼면서 그래요. 가야 되는 상황이죠. 네. 교통은 공간의 뼈대기 때문에 그 거점 체계를 잘 구축하기 위해서 그 철도망, 도로망을 거점 중심 체계로 잘 구축하는 거 선행되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엄청난 자본이 필요한 거잖아요. 투자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여태까지 어떻게 해결하죠? 우리가 예. 지금 지역 균형 발전 회계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가 1년에 쓰는 돈이 10조 정도씩 돼요. 네.
교통 인프라 우리가 들어가는 건 교통 인프라가 가장 크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교통 인프라를 사방팔방에 수도권처럼 깔자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필요한 지역 거점을 연결하는 하나하나씩 이제 깔아 나가자라는 거고요. 네. 그건 지금까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쏟아 부은 어떤 이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네. 예비 타당성 조사의 허들을 넘어야 되는데 네. 지방은 이건 좀 긴 얘기라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잣대를 들여다대야 되지 않을까. 기존의 예비 타당성 방식 비용 편익 해가지고 답이 안 나온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이거 넘어설 수가 없어요. 네. 다음 기회에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심도 있게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기로 하고 혹시라도 그래요. 그 단기간에 이런 거는 이제 금방 성과를 내기 어려운 지금 큰 틀에서의 정책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지금 각 지자체별로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러이런 정책이 좀 더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어떤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있으시면 좀 제언해 주실 게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거 중에 하나는 네. 지금 저성장 시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이게 저출산 고령화랑 맞물려 있습니다. 네. 이거는 변수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냥 상수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20년의 미래, 30년의 미래 공간 계획을 한다라면요. 그러니까 축소를 염두에 둔 공간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빠져나가고 인구가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는 도시가 버틸 수가 없어요. 네. 예전에 직접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프라도 유지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모여야 됩니다. 그 모이기 위해서는 협력 관계를 지자체 간에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 이건 공간적으로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중소도시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불안할 것 같거든요. 나의 미래가.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농어촌의 생존은 주변에 어떤 중소도시가 있는지가 좌우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이 중소도시의 인프라를 접근성 개선을 통해서 쉐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중소도시의 미래는 네. 대도시가 옆에 있는지, 그러니까 조금 응급의료 시설이라든가 고급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상위계 인프라를 쉐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도시가 어려워질 때는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순. 네. 근데 지금 다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살리는 순서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대도시 먼저, 그다음에 대도시에서 여러 가지 이익이 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중소도시로 파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저희가 공간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중소도시의 운명은 대도시에 연결되어 있다. 농어촌의 운명은 중소도시에 중소도시에게 연결되어 있다. 있다라는 것. 네. 서로 힘을 합쳐야 된다.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의 마강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